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라봉의 날씨가 오늘은 맑고 공기가 맑은 것이 미세먼지가 오늘은 많지 않은 것을 느껴볼 수 있네요. 좋은 날씨입니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라. 나는 지리상으로는 묘역 한 번에 살지만은 집 가까이에 원시림이 있다. 그곳에는 봄이 되면 산딸기 흰 꽃들은 피우고 다람쥐가 살며 잡초들은 무성해진다. 이 숲은 숲의 공원이라고 부른다. 이 숲은 아마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도 비교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호수도 온 불독 렉스와 이 공원을 자주 산책한다. 이 개는 사람을 절따르는 온순한 개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들고 다닌다. 오늘 나는 건의를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경찰관과 마주쳤다. 공원에서 개를 목줄도 입마개도 안 하고 풀어놓으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한 개라 사람을 물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된다고요? 법은 당신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가 다람쥐를 죽이거나 아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한 번 더 이 개가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당신을 재판에 넘기겠소. 나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정말이지 몇 번은 경찰관을 말대로 했다.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를 좋아하지 않고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그냥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나가보기로 했다. 며칠은 잘 넘어가는데 그만 걸리고 말았다. 어느 날 오후 렉스와 나는 언덕 배기까지 달려갔다. 갑자기 말을 탄 경찰관과 마주치고 말았다. 렉스는 곧장 경찰관이 있는 곳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꼼짝없이 걸렸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이 말하기 전에 먼저 선수 쳐서 말했다. 드디어 현행범이 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입마개 없이 다시 한번 나오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하셨죠. 글쎄야, 저런 조그만 개가 사람을 해치진 않겠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아닙니다. 다람쥐를 죽일 줄도 몰라요. 나는 말했다.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이 할 일을 말해줄게요. 강아지를 내가 볼 수 없는 언덕 너머까지 달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일을 잊어버릴 겁니다. 경찰도 사람이니 그도 자기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자. 그가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하는 아량을 베푸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변명에 급급했던 어땠을까? 경찰과 말다툼에 본 적이 있는가? 경찰과 논쟁하는 대신에 그가 전적으로 옳고 내가 전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했다. 나는 잘못을 즉시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그의 입장에서 상대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법 운운하며 겁을 주던 경찰관이 이렇게 친절하게 변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을 듣느니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상대가 악담을 퍼붓기 전에 내가 먼저 앞질러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풀이 죽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10중 8구 나와 렉스를 용서해준 경찰관처럼 상대는 간대해지고 당신의 잘못을 눈감아준다. 상급 마술가인 페르디난드 월에는 까다롭고 부정적인 고객을 대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 광고나 출판용 그림은 간결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미술 편집자들은 주문한 그림을 빨리 해달라고 제청합니다. 이런 경우의 자칫하면 사소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는 사소한 잘못을 찾아서 비평하는 재미로 사는 미술감독을 알고 있는데 종종 그의 사무실을 화가 나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의 비평 때문에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가 비평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급하게 그의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빨리 와달라는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는 마구 혹평을 부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그린 저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온 자기 비판의 방법을 응용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이 저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와서 이제는 알 법도 되었는데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즉시 그는 저를 옹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곧바로 그의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그는 제 말을 자르고 끼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끼어들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제 자신을 꾸짖고 있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작업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게 일거리를 많이 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저의 작업을 칭찬하기 시작하며 작품을 약간 변형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작은 실수는 그의 회사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까지 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저의 실수를 인정하자 그 평론가의 전의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수표를 주며 다른 작업까지 맡겼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 한다. 역사 기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로버트 리 장군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피켓 장군의 공격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피켓 장군의 돌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공격이었다. 피켓 장군의 모습은 그림 같았다. 그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머리가 거의 어깨까지 닿았다.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나폴레옹처럼 전장에서 거의 매일 열렬한 연애 편지를 썼다. 비극적인 7월의 어느 날 오후 그가 모자를 미스피스미서 의기양양하게 말에 올라 적진으로 진격하자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는 환호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고 장군의 뒤를 따랐다. 군기는 벌기고 총검은 태양 아래 빛났다.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국군이 그 광경을 보자 찬탄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피켓스 군대는 가수원과 옥수수밭을 지나서 초원과 계곡을 통과하며 진격했다. 적의 대포가 전열에 큰 구멍을 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진격했다. 세미터리 리즈의 돌담 뒤에서 갑자기 매보여 있던 북군의 보병이 나타나 피켓스의 군대에 일제히 사격을 했다. 세미터리 리즈의 언덕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시체로 뒤집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피켓 장군의 사령관들은 한 명만 빼고 모두 죽었고 5,000명의 부하 중에서 4,000명이 전사했다. 최후의 돌격을 이끈 아미스테드 장군은 돌담을 단숨에 뛰어넘고 총검에 끼운 모자를 흔들며 외쳤다. 돌격! 군인들은 돌격했다. 그들은 돌담을 뛰어넘어서 적을 향해서 총검을 휘둘렀다. 곤봉처럼 생긴 머스켓 총으로 적을 못 찌르고 세미테리지의 남군 군기를 꽂았다. 그 깃발은 아주 잠시 동안 불르겠지만 그 순간 남부 동맹군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피켓 장군의 돌격은 형적이었지만 정말의 시작에 불과했다. 리 장군은 패배했다. 그는 북군을 이길 수 없었고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남부 동맹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리 장군은 너무나 낙심하고 충격을 받아서 남부 동맹의 의장인 제프슨 데이비드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총사령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에 리 장군이 피켓 장군의 실패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다면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단장이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돌격들을 지원할 기병대도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리 장군은 고귀한 사람이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처참한 모습의 패전병이 남부 동맹으로 돌아오자 리 장군은 몸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리 장군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잘못을 토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역사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장군은 거의 없었다. 엘버트 허버드는 가장 독창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 그의 신랄한 문장은 몇 차례나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보기 드물게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진 허버드는 적을 친구로 만들었다. 분노한 독자에게 항의 서한을 받으면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생각해보니 저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쓴 글을 오늘 다시 읽어보면 다른 생각이 드니까요. 독자분의 의견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다음번에 근처 지나실 일이 있으면 방문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철저하게 검토해 봅시다. 멀리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엘버트 허버드 드림. 당신이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옳았을 때는 상대를 점잖고 교묘하게 설득하도록 하자. 틀렸을 때는 틀렸을 때가 의외로 많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자. 이런 방법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옛 속담을 기억하자. 싸우면 얻는 것이 없지만 양보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규칙 3에서 잘못은 빨리 기분 좋게 인정하라. 잘못은 기분 좋게 인정을 하라. 네 번째,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화가 나서 상대에게 퍼붓고 나면 기분은 풀릴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어떨까? 그도 기분이 좋을까? 당신의 호전적인 어조와 태도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덤비면 상대도 주먹을 쥐고 덤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 이유와 차이점을 함께 따져봅시다. 라고 말하면 의견 차이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내와 솔직함과 선의를 가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우드로 윌슨이 한 말의 진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록펠러 2세였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에서 공군을 사고 있는 사람이었다. 미국 산업 역사상 최악의 파업이 2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 성난 강부들이 록펠러가 소유한 콜로라도 소유 철강 회사에 몰래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회사 기물이 파악이 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었다. 유혈사태가 벌어져 시위자들이 총에 맞았다. 정오가 팽배하던 그때 록펠러는 그만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그 일화를 들려주겠다. 몇 주에 걸쳐서 포속 공장을 벌친 후에 노동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걸작이었다. 연설은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연설은 증언을 가라앉혔고 록펠러 추종자들도 생겨났다. 우호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임금 인상에 대해 언급 한마디 없이 일터로 들어갔다. 그 유명한 연설의 처음 부분을 인용해 보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노에 사로잡혀 록펠러의 목을 나무에 매달고 시부했던 사람들이 록펠러가 연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의 어조는 선교사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호적이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집에 방문하여 가족들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 큰 회사에 임한진 노동자 대표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 모험을 제 평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험이 2주 전에 열렸다면 저는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과 낯선 사이였을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남부 탄광촌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 없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판남이 아닌 친구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공동 관심사를 의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모임은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 대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여러분 중에서 어느 한편에도 끼지 못하지만 주주와 이사의 대표로서 여러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경제적인 방법 중에 훌륭한 예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록펠러가 강모들과 논쟁하고 잘못이 노동자들이 두고 지적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모들의 분노는 커지고 증오와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나 이 세상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아이들을 꾸짖는 부모, 윽박지르는 직장 상사와 남편, 그리고 잔소리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을 강제로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똑같아지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링컨은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임을 확인시켜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이며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업가들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트 자동차 회사의 2,500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유리한 취업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사장으로부터 블랙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클리브랜드 신문사에 평화롭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칭찬하는 광고를 냈다.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빈둥거리고 있자 그는 그들에게 배트와 글로브를 사주며 공터에 야구를 하라고 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볼링장을 세 내어 주었다. 그가 호의를 베풀자 상대 측의 호의를 베풀었다. 측에서도 노동자들이 빗자루와 삽, 쓰레기차를 빌려서 공동주의의 성형개비들, 정리다음에 공처를 적기 시작한 것이다. 임금 인상을 위해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청소하는 모습을 상상해봐라.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미국 노동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이 파업은 일주일로 지나지 않아서 타결이 되었고 쌍방의 어떤 악감정도 없었다. 다니엘 웹스터는 당당한 풍채와 화려한 의면으로 성공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임할 때 온화한 태도를 임했다. 변론을 시작할 때 배심원들의 고려할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심원들께서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배심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쉽게 파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라는 말들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밀어붙이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다. 웹스는 부드러운 말로 조용하고 다정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유명하게 되었다. 당신은 파업을 해결하거나 배심원단 앞에서 말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지를 깎아달라고 부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온건한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까? 예를 들어 보겠다. 엔지니어 스트로브는 임지를 꺾고 싶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가 내 강연에서 한 이야기를 옮기겠다. 저는 옮기고 싶지 않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아파트를 비우겠습니다. 집주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임대를 깎아주면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주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한번 방법을 써보자. 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집주인과 비서가 편지를 받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지에 관해서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의 아파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몇 년 더 건물에 새들고 싶지만 그를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임차인에게 그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는 듯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는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임차인은 그에게 1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서 몇 통은 정말 모욕적이까지 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막아두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처럼 만족해하는 입주자를 보니 정말 위안이 됩니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임대를 약간 깎아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깎아주기를 원해서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자 그는 두말 않고 승낙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저를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실내 장식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세입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임대를 깎아달라고 했다면 저도 10중 8구 실패했을 것입니다. 제가 임대를 깎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따뜻한 태도로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사교계에서 유명한 부인 롱아일랜드의 가든시티에 살고 있는 도로시 데이인 이 부인의 이야기다. 저는 최근에 소규모 5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행사였지요. 당연히 저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언제나 에밀이라는 유능한 급사장이
행사 진행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모임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에미는 어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웨이드 한 명만을 보냈습니다. 웨이드는 이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빈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음식 서빙을 했습니다. 한 번은 큰 접시에 작은 샐러리 한 개만 덜렁 담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감자는 기름졌습니다. 행사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화가 났지만 행사 내내 미소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음에 에미를 만나면 아주 호되게 따져야겠어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수요일이었는데 다음날 밤에 인간극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에밀에게 따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따지면 에밀을 더 화나게 만들어 그는 절대 제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 재료를 산 것도 요리를 한 것도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원 중에는 멍청한 직원도 있을 텐데 그의 힘으로는 직원들을 통제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탓하는 대신에 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에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에밀, 당신은 우리 집 파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제가 아는 한 당신은 뉴욕의 최고급 급사장입니다. 재료급이나 요리는 당신의 책임 아니니 수요일에 모임이 엉망이 된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자 굳은 얼굴로 내 말을 듣던 에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날 요리사들이 큰 실수를 했네요. 제가 간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해나갔습니다. 다른 모임이 잡혀 있는데 에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그 요리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요? 저번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오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에밀과 저는 메뉴를 함께 짰습니다. 저번의 잘못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탁자는 아름다운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밀은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여왕을 모신다고 해도 이런 서비스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완벽하고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웨이트도 저번과는 달리 4명이나 있었습니다. 식사 후는 마무리는 맛있는 박하 과자를 에밀리 직접 서빙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날 때 주빈이 물었습니다. 급사장의 마술이더라도 그렇어요? 이렇게 완벽한 서비스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태도와 지심 어린 칭찬으로 에밀에게 마술을 걸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미주리에 시골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태양과 바람이 힘 자랑하는 우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누가 힘이 세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말하기를 내가 더 힘이 세지. 두꺼운 외투를 입은 노인이 보이지. 내가 너보다도 더 빨리 저 사람 외투를 벗게 할 수 있어. 그러자 태양은 구름 위로 몸을 숨기고 바람은 세게 불었다. 하지만 바람이 울수록 노인은 점점 더 단단히 외투로 몸을 감쌌다. 벚꽃은 기진 맥실에서 마침내 포기했다. 그러자 태양의 구름 뒤에서 나와서 노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래전에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더니 외투를 벗었다. 태양은 바람에게 온화함과 친근함이 분노와 폭력보다도 강하다고 말했다. 내가 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읽을 무렵 내가 모르는 멀리 떨어진 교육과 문화의 도시 보스턴에서 이미 이 우화가 옳다는 사실이 AHB라는 의사에 의해 증명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년 후 이 의사는 내 강연의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여기 내 수업에서 그가 한 이야기를 옮겨보자. 당시 보스턴의 신문에는 돌팔이 의사들의 광고로 가득했다.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환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돈만을 뽑아내려고 하는 엉터리 의사들이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많은 여성들을 적으로 내몰았지만 기소는 거의 되지 않았다. 많은 의사들이 약식 벌금을 내거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있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서 급기야 보수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목회자들은 연단을 치면서 신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이 광고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였다. 각종 민간단체 사업가 부인회, 교회 청년단체들이 일어나서 비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종류의 신문 광고를 금지하려고 법률을 둘러싸고 의회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매수와 정치적인 압력으로 실패로 끝났다. 비씨는 당시 보스턴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다. 그의 위원회는 전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의료 문제에 대한 투쟁은 절망적이었다.
어느 날 밤 비시는 머리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떠올랐다. 그는 친절, 동정, 감사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신문 발행인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는 우선 헤럴드의 발행인에게 그 신문을 찬탄하는 편지를 썼다. 신문의 오랜 독자입니다. 신문 기사가 자극적이고 간결하며 사설 또한 뛰어납니다. 뉴 잉글랜드는 물론 미국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가족을 위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지인의 어린 딸이 한 번은 기사의 광고 중에 낙태 의사의 광고를 읽고는 아버지에게 광고에 나오는 낱말 뜻을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보스턴의 상류 가정에서 기사의 신문을 많이 읽는데 이런 사태가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어린 딸이 있다면 이 광고를 읽게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딸이 광고를 읽고 그 내용을 당신에게 질문하면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보스턴 헤럴드와 같은 인류 신문에 아버지로서 딸이 읽지 않았으면 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른 구독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에 보스턴 헤럴드의 발행인인 B씨에게 답장을 보내왔다. B씨는 그 답장을 30년이나 보관해왔다. 나는 내 앞에 발행인이 1904년 10월 13일에 쓴 편지를 갖고 있다. B 선생님,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즐겁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후에 보스턴 헤럴드의 문제에 있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게재하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행인 하스켈 올림. 이수분 기원 전 600년경 크노소스 국내에 살던 그리스 노예였는데 불멸의 우화를 썼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는 25세기 전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스턴과 버밍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태양은 바람보다 더 빨리 당신의 궤도를 먹일 수 있다. 친절한 태도와 칭찬은 호통과 비난보다도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 링컨이 한 말을 기억하자.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해라.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해라. 그랬네요.